사업대회는 축제와 같이 치러진다. 멋부려 쓴 걸개를 줄지어 서서 들고 공장지대를 행진하고 어느 동리에서 지고 온 것인지 북과 꽹과리의 옷까지 사당패처럼 차려입은 조합원들이 연신 흥을 돋운다. 인력거는 또 어디서 난 것인가? 행진대로 곳곳마다 파업당 간부들이 자전차 인력거 위에 올라 구호를 외친다. 고무직공 요구 앞에 공장주는 자진하라. 이천직공 하나 되어 파업투쟁 승리하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주룡은 얼른 인력거 앞으로 달려가 묻는다. 시방 외친 구호가 뭐인 뜻인매? 기실은 야소쟁이들이 보는 성서에 있는 말이랍대다. 일을 한 만큼 권리가 있다는 거이지.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주룡은 제 공장 근처에 달려있던 걸개의 말을 떠올린다. 일하지 않은 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보니 공장주 자본가가 그 말을 훔쳐가려 한 게로구나. 정말로 일하지 않는 자는 저 자신이면서 파렴치하게도. 어른과 아이, 그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37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37회,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박서련 작가의 소설 채공녀 강주룡입니다. 이제 이 소설을 소금님이 추천해 주시고 줄거리도 준비를 해 주셨었는데 오늘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녹음에 참여는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책의 줄거리를 제가 소금님을 대신해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서간도 여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두루주에 용용자를 쓰는 긴 허리로 세상을 두루 안아주라는 뜻의 멋진 이름을 가진 강주룡. 그녀는 또래보다 늦은 20살에 자신보다 5살이나 어린 최전빈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최전빈은 독립운동의 뜻을 둔 사내였어요. 그것을 알게 된 집안에서 최전빈이 독립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강주룡과 서둘러 혼인을 시킨 것인데요. 잘생기고 다정한 어린 신랑 최전빈을 좋아하게 된 강주룡은 매운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전빈에게 글을 배우고 독립운동 소식을 들어가며 알콩달콩 살아갑니다. 최전빈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던 날 어린 신랑만 독립군에 보낼 수가 없었던 강주룡은 남편과 함께 독립군에 자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포부와 달리 독립군 부대 안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밥을 짓는 일뿐이었고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동료로 취급해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강주룡은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장 백광훈만은 강주룡의 큰 그릇을 알아보고 무기를 몰래 옮기는 일에 강주룡을 동참시키는 등 강주룡의 독립군 활동을 지지해 주는데요. 어느 날은 강주룡의 대담한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광훈의 지지가 독이 되어서 부대 내에는 백광훈과 강주룡에 대한 추문이 퍼지게 되고요. 이를 견딜 수 없었던 남편 전빈은 주룡에게 부대를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그 길로 부부는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주룡이 떠난 후에 전빈이 병에 걸렸고 주룡이 전빈을 찾아갔을 때 전빈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때문인데요. 전빈이 죽었다는 것을 안 전빈의 집안에서는 주룡이 전빈을 죽게 했다며 주룡을 고발하고 근거도 없이 무고한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친정으로 돌아온 주룡은 가족과 함께 서간도에서 다시 조선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룡은 무능력한 아버지와 일하지 않는 남동생을 부양하느라 고생만 하게 되고요. 어느 날 주룡은 늙은 부자의 후처로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아버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홀로 평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평양에서 강주룡은 고무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모던걸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가정과 노동 현장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 동료들의 현실을 알게 되고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총파업 중에 주룡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이 외침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료들과 함께 아사동맹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력으로 진압당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룡은 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인 을밀대에 올라가 고용주들의 횡포를 고발하며 채곡농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주룡에게 노동운동을 권했던 노동운동가 정달헌은 강주룡을 처음 만나고 돌아오는 날 제1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고난, 여성이 짊어져야 했던 사회적 억압과 노동의 현실, 이 소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 인간의 단단하고도 반짝이는 저항 정신을 보여줍니다. 소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소설은 팩션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실에 상상을 덧붙여서 소설화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설로 작품으로 재현해내는 이야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소설을 막 쭉쭉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사실은 채곡녀가 뭔지 모르고 읽었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고 뭔가를 정보를 먼저 알고 본 게 아니어가지고 거의 끝까지 갈 때까지 채곡녀가 도대체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 고공농성 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채공.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거를 소금님이 추천해 주셨을 때 소공녀가 떠올라가지고 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지만 왜냐면 소공녀가 떠올랐었는데 채공을 찾아보는 순간 그걸 떠올린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주인공한테. 그래서 약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읽었던 것 같아요. 인물이 정말 생생하게 강렬하게 그려진 소설 오랜만에 읽는다 이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안 외워져가지고 채공녀 도대체 너무 강렬한데. 표지는 너무 강렬해서 그 보라색 표지의 여자 얼굴 이게 너무 기억나는데 책 제목은 처음에 딱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름도 어렵고 채공녀라는 말도 낯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 읽고 나니까 각인되어 버린 이름도 맞아요. 그렇고 채공녀라는 단어도 그렇고. 각인됐다는 말이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다 읽고 나면 이 강주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역사에서 정말 평면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인물을 파낸 느낌. 정말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내서 하나의 이렇게 인물로 드러내버린 그런 느낌이 탁 들죠. 다 읽고 나면. 표지 얘기하시니까 저는 딱 책을 받았을 때 뭐지 이 표지 이 촌스러움은 뭐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읽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잘 어울리는 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물 사진을 찾아봤는데 네. 실물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이 인물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고 느낌이 근데 실물이 예뻐요. 지금 이 책에 실린 사진은 되게 흐린데 네네.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그 앞에 소설 앞부분에도 고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네네. 엄마랑 문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더라고요. 그 남편도 예쁘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딱 들어가기 전에부터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핥혀진 듯 아픈데 이 소설의 이야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제 인물 중심의 소설이니까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강주룡이라는 인물 앞에 줄거리에서 소금님이 적어주셨던 줄거리에서 이제 마지막에 노동운동할 때 정달헌이라는 그 사람이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라고 했지만 싸울 줄 아는 사람은 곧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싸웠구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강주룡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이제 지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한 사람이다. 자기 감정도 들여다볼 줄 알고 솔직하게 불쌍한 사람 만나면 불쌍해하고 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을 주고 뭐 남편 얼굴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 곱고 어린 신랑 이러면서 마음껏 좋아하고 맞아. 그런 솔직함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나서야겠구나
싸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싸우려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약간 저는 좀 부당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도요. 약간 예. 이미지를 자기가 원하는 쪽만 봤다. 전 사실 정달은 얄밉거든요. 너무 필요한 부분에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용기만을 취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이 강주룡이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긴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인물이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그 변화 발전의 핵심에는 세계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그 강주룡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이 깨져나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여자는 늘 핍박당하고 남자는 늘 나쁜 사람 뭐 이런 종류의 이분법도 깨져나가고 노동자는 늘 좋은 사람 관리자는 늘 나쁜 사람 이런 이분법도 깨져나가고 가족은 이롭고 좋은 것 이라는 것도 삶 속에서 다 깨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방향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세계가 이렇게 겹겹으로 복잡하구나라는 걸 알아가면서도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을 잘 찾아나가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강주룡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초반에는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노동운동 외에도 초반에 이제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부터 쭉 훑어 나가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 강주룡이 성장해 나가는 인물로 여기서 그려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 볼게요. 먼저 항아님께서 솔직한 인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처음에 나오는 그 결혼식 장면부터 진짜 솔직하잖아요. 결혼식 날 신랑한테 반해버리잖아요. 어린 것하고 결혼해서 뭐해?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왔는데 막 키도 크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면서 주룡이 그 술을 받아서 막 원샷을 해버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다 먹으면 안 된다. 네, 신부가 그걸 다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합한주가 돌아오면 또 막 다 마셔버리고 그리고 막 이를 내놓고 활짝 웃으면 안 되잖아요. 막 지금도 그러지 말라고 하고 막 결혼할 때. 근데 부끄러움도 없이 또 한 번 비운다. 아버지의 난처함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전빈이랑 같이 이제 되게 어색하잖아요. 첫날 밤에 앉아서. 이 어색함 때문에 말을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한 소리를 한 내 입을 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약간 저 너무 재밌는 인물인 거예요. 솔직하고 재밌고.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다정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이제 가담을 한 다음에도 이제 여자로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그 대장에게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그 대장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당당하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주룡이 자기의 생각을 뭐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여기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마음에 들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솔직함? 그거가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강주룡은 그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도 결혼하고 나서 아낙네들이 막 놀리잖아요. 좋냐고. 근데 네. 막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숨기고 표현하지 않지만 네. 자기가 얼마나 지금 평생의 동물을 만나서 뿌듯하고 좋은지 네. 이 어리고 곱고 고운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만끽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투신하고 그 이후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이제 강주룡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당사자성일 텐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여성이고 식민지 백성이고 노동자고 이 모든 사실 소수자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불편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거나 당당하지 못한지
내가 왜 뿌듯하거나 그럴듯한 임무를 맡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바라보고 인식하고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요. 자기가 굉장한 임무를 하나를 하고 대장한테 막 칭찬을 받은 다음에 그 전빈이 좀 부러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임자가 공을 세웠다는 게 좋고 뿌듯한데 왠지 나 같은 건 하찮아지는 듯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전빈이 말했을 때 나도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를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기분이 뭔지 나는 너무 잘 안다고. 근데 말은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기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이거가 강주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특성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전빈도 되게 솔직했던 것 같고 네. 그 둘 사이가 그리고 강주룡도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을 하는 건 내가 나라에 어떤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을 지켜주고 싶어서다라고 되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죠. 자기의 그런 참여. 나중에 노동운동을 할 때도 내가 막 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싶고 이런 것보다 옆에 있는 사미가 아기를 낳고도 이틀 만에 나와야 되는 현실과 이런 것들을 참아 볼 수 없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행동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걸 감싸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게 보이니까 사실은 계속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 남편이 물론 이제 반할만 하죠. 뭐 너무 멋지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남편이 아직은 어리지만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남편이 원래는 부인을 두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몰래 떠나는 날이었잖아요. 몰래 떠난 날이어서 강주룡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너무 자기는 평생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떠나서 너무 놀래고 서운하고 배신감 느꼈는데 돌아오죠. 그날 다시 돌아와서 보고 싶어서 가다가 다시 왔다고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남편이한테 왜 이런 일을 하냐 나랑 이렇게 좋아서 살면 되는데 라는 어떤 태도를 강주룡이 취했을 때 남편이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독립된 국가에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편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한 3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당신이 좋아서라는 걸 앞에다 둔다면 당신이 좋아서 당신 옆에 있고 싶다. 이게 사실은 되게 원초적인 사랑의 본능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떤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싶다. 이게 이제 저는 조금 더 발전된 사랑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더 좋은 곳에, 더 나은 곳에 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조금 나아간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내를 넘어서서 사실은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어떤 강주룡이 남편과 사랑하면서 이 단계를 다 밟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부가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강주룡이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짧지만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체험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 대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부분 딱 읽고서 표시하면서 아 괜찮은 놈이네. 어린 놈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괜찮아요. 이 정도 아주 괜찮아요. 메일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저는 1번 욕구 충족. 저는 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빛깔도 방향도. 근데 저는 이제 전빈과 주룡이 서로 동일한 어떤 깊이로 진하기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향, 진행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빈은 당신이 독립된 국가에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앞섰고
있고 주룡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 나라, 그 환경, 그 조건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서히 발전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의 면에서는 전빈이 앞섰던 거죠. 사실은 더 멀리까지 먼저 갔지만 빨리 꼬꾸라진 것이고 주룡은 천천히 갔지만 정말 끝까지 가본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과 이 삶의 모습이 사실은 되게 다르지 않다. 이 주룡의 삶이 그게 분리돼 있지도 않고 괴리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사랑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중에는 주변의 모든 인물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잖아요. 오기한테도 그렇고 사미한테도 그렇고. 그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인물한테 뒤에 이제 평론가분들이 써준 것 중에 강주룡에게 되게 반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읽어가면서.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그 메일님이 잠시 말씀해 주셨던 이 강주룡이 입체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과 성장해가는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기 소설이잖아요. 우리가 최척전을 말할 때 그 전기와는 또 다른 한 인물의 네. 일생을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 저는 읽으면서 전기 소설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같은 여성의 삶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에 봤던 밝은 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어떤 한 인물에 대한 밀도 있는 어떤 묘사나 설명 같은 것들이 좀 적었는데, 여기는 그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쭉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립운동을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물음표를 찍어요. 친일 부호를 털러가서 이게 옳은 일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여성을 홀대해, 동지를 무시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독립운동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갖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노동운동가로서 면모를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냥 노동운동 해야지 하고 단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 해야지 단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계기들을 면밀히 살피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해요. 근데 그 성찰의 깊이나 시간이 뒤로 갈수록 더 길어지고 신중해지고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긴밀했던 공동체,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과 또 일부러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낯선 사람들과 연대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이 소설 전체 속에서 강주룡이 변화해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준 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이 인물이 매력적인 건 이렇게 변화하는 중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고유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솔직함이라든지 적극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 소설가가 잘 그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어떤 속마음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넣으면서 그 인물을 진짜 생생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인물의 특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그려지면서 이 소설 전체가 울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나눈다면,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굉장히 이제 뭐 정의감이 이제 안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 일에 딱 직접 뛰어들면 어느 순간 회의감이 와요. 그게 약간 이미 그렇게 정해진 어떤 레파토리처럼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의 뭔가를 헌신하듯이 지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일이 돌아가는 양상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과 맞지 않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런 일을 겪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많이 겪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그걸 가르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근데 그 회의감이 들고 너무 힘들고 지쳐버려서 딱 놓고 그 상황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강주룡은 그런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것,
자신을 참여시켰는데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남녀 차별도 심하고 또 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이고 우리나라에 이게 주어진 어떤 폭력을 우리는 이제 저항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그 반대되는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거에 맞부딪혔을 때 강주룡은 거기서 당연히 회의감이 들지만 그게 아닌 자신의 길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메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기 자신을 잡고 있는 무엇인가 신념과 가치관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잡고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전 되게 존경스럽긴 했어요. 나였으면 그랬을까? 나는 그런 회의감과 주변에서의 시선과 억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쳐 떨어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모습?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은 그 강주룡의 집안을 보면 자존감을 갖고 자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강주룡의 어린 시절이 여기서의 묘사만으로는 이렇게 단단한 여성으로 자라기 힘들었을 텐데 단단한 사람으로 근데 진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딱 잡고 있지라는 생각이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강주룡이 맞닥뜨린 그런 질문들이 과연 회의감인가? 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 얌얌쌤님께서 그 말씀하신 방향은 지식인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마땅해. 어떤 이념이나 내가 배우거나 내가 판단한 그걸로 봤을 때 이것이 마땅한 삶의 방향이야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투신하고 실제 그 상황을 겪어보니 회의감이 들어.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강주룡은 그런 인물이 아니죠. 공부를 하거나 뭔가 어떤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항상 굉장히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떠밀리거나 약간 강제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아끼거나 놓을 수 없는 어떤 인물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뜻이나 어떤 희망을 갖고 들어간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 거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회의하게 된 거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 사람을 지키고 같이 있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 들어왔는데 동지 운운하는 연설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한 일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설렘을 좀 맛봤는데 근데 막상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 바깥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어떤 그 의문에 맞닥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걸 겪어가는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동지가 맞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그 노동운동을 할 때도 저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 양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하는 루트? 참여하는 그 과정이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의 입장에서 이거 독자에 따라서 그 상상의 과정이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강주룡의 성장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본인이 속한 집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강주룡이 마치 약간의 탈피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메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때까지도 변화가 없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본인이 속했던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시댁에 속했던 자신의 어떤 집단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서 이제 친정으로 오고 그때 이제 한번 강주룡의 모습이 변한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서 친정으로 왔을 때 그 친정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 결혼 전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는 시시한 사내라는 생각을 떨칠 길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예전 같으면은 너무 불경해서 할 수 없었던 생각인데 이 사람은 대체 아비구실도 사내구실도 시원치가 않구나.
라는 거를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아버지가 객관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맨날 그 효에 대해 저는 이게 너무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런 어떤 교육 때문에 부모를 사실은 제대로 못 볼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껍데기를 약간 벗어난 그러니까 던져버린 모습이 한번 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가서 또 고생하면서 이제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아버지가 이제 부자 노인에게 본인을 보낼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고 도망을 치는데 강주룡이 부모에게서 지아비에게로 갔다 다시 부모로 왔다가 정말 이제 혼자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혼자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 또 한 번 되게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양에 가서 이제 나는 모단거리 될 거야 해서 진짜 그냥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모습은 이때부터 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해체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가 벗어나고 또 다시 어떤 노동 집단에 있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파업이라는 그 집단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도 그렇고 그렇게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비단 시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시댁의 폭력성은 정말 저는 이제 처음에 막 노동을 할 때도 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도의 노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시댁 식구들이 취했던 행동, 그 살인으로 고발하고 그렇죠. 그 감옥에 그렇게 팽개치고 했을 때. 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위명하에서 그렇게 얘를 착취하다가 어느 순간 이 가족의 범위가 사실은 이제 들쭉날쭉한 거죠. 이 며느리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 그랬을 때 그 얼마나 정말 이기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는데 감옥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 가족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좁은 의미에서 정말 피부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냉혹함. 그러니까 버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사 준비하고 있었죠. 네. 감옥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네. 지금. 근데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이 딸에 대해서 요만큼의 손톱만큼의 연민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사 갔을 때 그 평양에서 정말 그 시집 보내려고 하는 네. 동일한 맥락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옥에 있는 그 딸을 버리고 이사 가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마음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묶여 있으면 언제나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보면서 가족의 진짜 이것이 전근대성이나 아니면 이 시대성 때문에 이런 것일까? 원래 이렇게 폭력적인 면모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이 저는 너무 사랑하는 집단이고 정말 어떤 막바지의 순간에서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런 가족의 연대가 없을 때는 굳이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에 자기 자신을 속박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가족 간에 가져야 될 어떤 의무감? 에 굉장히 묶여 있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고 그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놓을 수 없으면서 계속해서 정서적이든 육체적으로든 착취당할 때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져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 자체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에 우리 가족을 껴맞출 필요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서 가족이 되게 가족 개념이 유연하죠. 처음에는 혈연 집단이었다가 또 혼인으로 맺어진 네네. 집단으로까지 번져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오기와 의사 부녀 관계를 맺잖아요. 신발도 신겨주고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에는 이제 전 평양의 노동자들과 어떤 연대감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족이 비단 혈연으로만 묶인 집단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문제의식, 동일한 생존의 조건 이런 것들을 공유한 집단으로 확장돼가는 과정이 잘 보이죠. 네.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이 자기를 학대하는 걸 거부하고 나가기 때문에 더 넓은 사람들하고 가족 같은 연대를 갖게 되는 게 가능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 소설은 참 우리가 옛날부터 소설에 대해 배울 때 인물, 사건, 배경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되게 잘 분석해낼 수 있는 소설이어가지고 소설 약간 전형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이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그게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기에 되게 좋은 소설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중에서 인물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인물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굵직한 남성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하나는 이제 남편이고 백광운 네,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대장 백광운과 마지막에 누구죠? 정달원인가요? 네. 네. 백광운과 정달원이 되게 유사한 성격 면에서도 그렇고 기능 면에서도. 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유사한 인물들인데 고전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이 약간 아버지나 스승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이 기대가 되고 아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로맨스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좀 신선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그쵸? 로맨스 생길까봐. 그쵸? 생기고 실망하셨을 겁니까?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생겨서 안심. 네. 그쵸? 근데 저는 백광운하고는 로맨스가 없었을 텐데 마지막에 정달원에게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상 강주룡이 정달원을 계속 의식하잖아요. 이 사람이 왔는지 지나갔는지 일을 보고 갔는지 그게 어떤 존경심만으로 되게 어렵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매력 그게 정말 뭐 어떤 저 사람하고 어떻게 뭐 연애를 해볼 거야 라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분명히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고 보고 그런 마음이 이제 강주룡에게도 처음에 독립운동의 최전빈을 사랑하면서 같이 하게 되듯이 정달원에게도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조금 더 아프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가는 일들이 가능할까도 되게 신기했지만 그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가? 본인이 정말 내가 문제의식을 느껴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물론 사람이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더 많긴 하는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깝긴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막 사미의 가슴 아픔 때문에 사미가 그 집단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순간 자기가 이제 그거를 참여하는 걸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전 반대. 저도요. 저는 3위가 아니었어도 이 여인은 그럴 운명이었다. 기질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네. 자존감을 언제가 가지고 되었든. 살았듯이 네. 언제가 되었든 들어갔을 그렇죠. 것이다. 중간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못한 걸 놀이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자기한테 맞는 옷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찾았고 정달원이 저는 호감의 관계였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런 호감, 그 호감은 어디서 생기냐? 자기의 싹을 바라봐준 달원에 대한 호감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기질을 바라봐주고, 발견해주고, 그걸 키워주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에게 이제 동조했고, 같이 공부했고, 그랬던 게 아닌가. 백광운과 정달원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유사성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주룡을 알아봤다라는 거. 이 사람의 그릇이 크다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강주룡은 계속 가입하지 않고 계속 망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깥에 있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가 정말 뛰어들면 내 인생을 걸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죠. 맞아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어느 날 나는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약간 발을 걸치고 있다가 어느 날은 탈퇴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 앞에서
선뜻 못 들어가면 나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서 있었던 거지. 이게 3위가 나올 때 그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입을 했고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네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백광훈이나 윤다런이 확실히 이 사람의 기질이나 가치를 이제 좀 더 제대로 봐주고 알아봐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게 이 강주룡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키워주는 어떤 주변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정말 강주룡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모습에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희생할 인물이라기보다 저는 정말 용감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한 용감함으로 할 수 있지 일이 아니죠. 않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아사동맹을 결의했을 때 진짜 그러니까, 놀랐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 강주룡이 겪어온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지만 중간에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굶주림, 극단적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그럼요. 너무 생생하게 겪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낸 방법이 아사라는 거. 이게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식이라는 것이 정말 자기가 주장하고 품은 뜻이 떳떳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기 목숨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게 그쵸.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저는 진짜 너무 뻔뻔하게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단식을 내거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밉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이다. 단식이라는 것은. 그쵸,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지금 그러니까 아사동맹도 네. 중요한 사건이지만 채공녀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공중농성. 네. 이게 저는 이 소설 때문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거의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고공농성을 한 사람이고 그 1년 전에는 일본에서 있었더라고요. 일본에 굴뚝에 올라가서 노동 운동을 벌이던 남성이 있었고 불과 1년 만에 조선에서 이제 여성이 나온 건데 이 굴뚝에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 그 아사도 목숨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인데 아사 앤드 이제 그렇죠. 고공농성이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이런 상상력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건가? 내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거죠. 너무 간절하게 알리고 싶은 그 목소리가 있는 거죠. 소설의 맨 마지막에 지붕 위에서 잠든 그 여자를 향해 누군가가 외친다. 저기 사람이 있다. 라는 걸로 딱 끝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소설을 이렇게 울림 있게 끝낼 수 이 있는 거죠? 마지막이 진짜 너무 산뜻하고 맞아요. 네. 저기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채공농성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보면서 막 채공농성 차가 막히고 불편하고 또 싸우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에게 딱 일침을 가하는 느낌인 저기 거예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접어둔 페이지 읽고 오늘을 마무리 지어볼까요? 저는 이 소설은 시작과 끝이 아주 굉장하다. 진짜 너무 네. 소설을 쓸 때 진짜 고민하시는 부분이 시작과 끝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인상적이긴 어려웠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와, 저는 이 첫 장면 딱 보고 됐다 그냥 이것만 이 장면 하나 얻었으면 됐다. 할 소설 정도로. 읽고. 예. 오래 줄였다. 씹어서 연하게 만든 것이 목구멍을 지나가는 느낌이 어땠는지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 침만큼은 아직 나지만 넘어가지 않고 입술 양옆에 고이기만 한다. 목구멍이 거칠어져 일부러 마른 침을 삼켜보려 할 때마다 부대끼고 거슬린다. 주룡은 나무를 떠올린다. 손을 넣어 만져볼 수 있다면 우선 식도를 지나갈 때 죽은 나무의 좁은 옹이 구멍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낄 것이고
내장들은 손이 스치는 대로 낙엽처럼 바스러질 것이다. 그대로 뒷구멍까지 손을 밀어 넣어 뽑고 어깨를 구겨 넣고 머리도 나머지 한 팔도 넣으면 배가 부르겠지. 나는 뒤집히겠지. 그런 상상을 하는 주룡의 얼굴에 희박한 웃음이 돈다. 나를 삼켜서 뒤집어진 나는 또 배가 비겠지. 와, 저는 진짜 할 말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의 아사의 모습을 그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감정적이거나 격정적이지 않은데 되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으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저도 시작하고 끝부분이 진짜 이렇게 참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소설 하면. 네. 저는 우리 냠냠쌤이 원망하셨던 정다런과의 대화를 골라왔습니다. 다런은 한숨을 푹 내쉬고 한층 누그러진 어조로 말을 이어간다. 주룡씨 이미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부재 중인 동안에도 모임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기만적인 말처럼 들리겠으나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룡씨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여성 고무직공의 당사자성을 흉내내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룡씨는 얼마든지 나의 몫을 가져갈 수 있지요. 사상이니 이론이니 하는 것은 배워가면 되는 것이니까. 내내 주룡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이때 흐르기 시작한다. 요 대목인데요. 네. 저는 요 대목을 보면서 다런이 좋은 동료이자 선배이자 교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론은 얼마든지 나눠준다. 하지만 너의 당사자성은 해치지 않겠다. 해칠 수 없다라는 존중과 인정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작과 끝에 나오는 그런 주룡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이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그 외롭고 쓸쓸함이 누군가가 뭐 이렇게 곁에 없어주고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간절함을 어느 만큼 다가갈 수 있을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다가가도 그 간절함의 아주 일부분까지밖에 가닿을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그렇게 있는 그 주룡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룡이처럼 이제 저는 큰 사람이 아니다 보니 독립운동도 노동운동도 다 됐고 그냥 그저 한 사람으로서 주룡이가 죽어갈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몽환적인 상태의 꿈이라도 꿨으면 하는 굉장히 작은 마음으로 주룡이가 가장 행복했던 네, 그런 신혼생활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겨드랑이에 손을 넣기 무섭게 귀를 간지럽히는 전빈의 웃음소리가 못내 사랑스러워 주룡은 그를 다시 껴안는다. 아직 서로가 낯설고 신기한 두 사람에게는 밤이 그리 길지 않다. 전빈이 물으면 주룡이 답하고 주룡의 말에 전빈이 응한다. 둘의 이야기는 도무지 바닥을 보이지 않는다. 서로를 알기 전까지 오로지 서로에게 들려줄 말만을 모으며 산 사람들인 양. 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앞부분 그냥 읽었을 때보다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앞부분을 봤을 때는 진짜 약간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던 사랑을 나누는 부분이었어요. 네, 오늘은 사진으로 그리고 기사 속에 몇 줄의 이야기로 남아있던 인물 강주룡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저항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인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소설 최공녀 강주룡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우사사의 지속 가능성은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집니다. 블로그와 카페 또는 댓글에 따뜻한 온기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많은 분들과 책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십사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